조선의 판무 파탈. 저는 죽었습니다. 성종 11년 1480년 한양 저자거리. 그날 아침 형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욕을 했으며 누군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름은 어우동. 기생이 아닙니다. 천민이 아닙니다. 저는 종친의 아내였고 사대부의 딸이었으며 조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양반가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후회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럼 아실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한양 북촌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들어선 아버지 박윤창의 집. 아버지는 성균관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고 손님들이 오면 밤새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서재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규방에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서재문에 귀를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시 낭독 소리가 들리면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외웠습니다. 몰래. 어느 날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서재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시를 외웠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나름 평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동, 왕실 종친, 임금의 먼 친척.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종친가의 며느리라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혼례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는 건지 저 자신이 흔들리는 건지. 그날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갔을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지요? 종친가에 들어선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종친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남편 이동. 얼굴은 반듯했습니다. 집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걸면 대답이 없었고 시를 지어 내매면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섞인 여인의 웃음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있는 곳을 똑바로 봤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넓은 마루, 두꺼운 비단 이불. 하지만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시를 짓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시어른께 문안 올리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다시 방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죽는 것이구나 하고.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먼저 죽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어우동은 남편 이동에 의해 출거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제도로 쫓겨난 여자는 사실상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거. 쫓겨난 여자. 재혼은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에 발을 디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어딘가의 사슬이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친정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한숨뿐이었으며 형제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쫓겨온 딸. 그 존재 자체가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친가에서 죽어가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살아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 집 딸이 돌아왔다더라. 예쁘고 글도 잘한다더라. 어찌 이동이 그런 여자를 내쳤는지. 저자에서는 한 번 보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남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찾아온 남자는 지체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내들이 종친들이었습니다. 담장 밖에 말을 세우고 심부름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시 한 수를 써서. 제가 그 시를 받아 읽었습니다. 솜씨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시였지만 그 시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용기. 저를 만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 그것만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붓을 들어 답시를 썼습니다. 그날 밤, 담장 안으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등장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해야 해서 한 것도 아닌
오직 제가 원해서 한 그 밤이 그 전까지 제가 살았던 모든 날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경친가에서 저를 죽어가게 만든 건 남편의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대감 집딸, 글을 아는 여자, 시를 주고받는 여자,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여는 여자. 한양에서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시여야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남자는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관직의 남자가 두꺼운 비단과 금부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통해 전했습니다. 오늘 밤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답을 보냈습니다. 먼저 시 한 수를 보내시오. 잠시 뒤 시가 왔습니다.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시가 사람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소.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박대감직 딸은 시로 남자를 고른다더라.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양 사대부들이 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때문에.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실 종친인 이기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복날 저녁, 그가 방 앞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기가 조용히 운을 뗐습니다. 달이 밝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면 빛이 있다는 뜻이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도 있지요.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빛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이기가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습니다. 이기. 당신 같은 여자를 어찌 이동이 내쳤는지. 그자는 보석을 돌멩이로 안 것이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보석. 누군가가 나를 보석이라 했습니다. 쫓겨난 여자, 낙인 찍힌 여자. 하지만 그 밤만큼은 저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대해, 달에 대해, 그리고 선택에 대해. 새벽이 오기 전 이기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저는 남자들의 몸에 문신을 새기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혹은 그날 밤 주고받은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 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숙녀였습니다. 이름은 혜선. 어느 날 저녁, 담장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서 계셨네요. 서 있을 거면 들어오시지요.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가사를 입은 승려가 어색하게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읽던 책을 덮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슨 경을 읽으십니까? 혜선. 금강경을 주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라고. 스님은 그 뜻을 어떻게 십니까? 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경에 대해, 욕망에 대해,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 욕망은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요. 혜선 스님이 말했습니다. 왜요? 스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사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도 알고 계시지요? 욕망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뜨고 별이 지고.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봄밤 달빛 아래 피어난 꽃, 춘야화. 성종실록에 의하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자들 중에는 왕족, 관리, 유생뿐 아니라 숙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실이 조정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 스님은 나중에 환족당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진짜였습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양은 좁습니다. 아무리 밤의 일이라 해도, 아무리 담장 안의 일이라 해도. 소문은 새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박대감 집 딸이 한두 명도 아니라더라. 왕족도 드나든다더라.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대놓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주막에서, 시정거리에서, 그리고 어느 벼슬아치의 귀에까지. 포도청에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봤다고 합니다. 여자 하나가 방종하다는 이야기로. 그런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족 이기, 관리 권경우, 학자 홍찬, 승려 혜선. 이건 여자 하나의 방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포도청에서.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위로. 마침내 성종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장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등잔불을 보면서 이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진짜 무서운 건 이미 밖에서 오고 있었으니까. 이튿날 새벽,
박대감 집 대문 앞에 포도청 관리들이 섰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종의 앞에서 신하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왕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처벌하면 조선 권력의 중심부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덮으면 온 한양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종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전하, 관련자들을 모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전하, 종친을 건드리는 것은 과합니다. 전하, 저 여자를 살려두면 본보기가 없습니다. 대신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본보기. 그 단어가 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어우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신하들 간의 논쟁이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일부 신하들은 사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법으로 간통죄의 통상 형벌은 장형이었으나 신하들은 통속 교화를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들여라. 그날 이후 이기는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절 방 안에서 불경만 읽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내 몸 위에 그것이 들키면. 새벽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포도청에서 나왔소. 이리 나오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한번 추스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포순줄이 손목을 감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새벽 하늘. 아직 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 별들은 내가 없어져도 저기 있겠구나. 그래도 괜찮다. 저 별이라도 있으면. 골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하나가 골목 어귀에서 제 행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기록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포도청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관리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관리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타입니다. 박은창의 딸. 네가 이기와 만난 것이 사실이냐?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권경우와도? 예, 사실입니다. 홍찬과도? 예, 사실입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네가 왜 그리 하였느냐? 저는 처음으로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다고? 관리가 놀라며 묻습니다. 조선이 제게 허락한 삶은 숨을 쉬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관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을 끌어내어라!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살고 싶었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는 관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권경우는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해선은 환족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어우동과 관계한 남성들 중 일부는 관직을 삭탈당하거나 유배되었으나 그 처벌은 어우동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으며 이후 복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도 선택했고 그들도 선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다른 값을 치러야 하느냐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하, 풍속이 무너집니다. 전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전하, 저 여자 하나를 살려두면 앞으로 조선의 기강은 무너지옵니다. 앞으로 어느 여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범죄자로 처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여자를 다스리기 위한 본보기로 선택된 겁니다. 성종은 무거운 목소리로 교수형에 처하라.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성종 11년 1480년 형장한 한양 저자거리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 근처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손으로 남자의 팔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후회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종친가에서 그대로 살다 죽었다면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죽음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나오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형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도 사라졌습니다. 성종도 사라졌습니다. 그 신하들도 사라졌습니다. 저만 살아 있습니다. 소설이 됐습니다. 드라마가 됐습니다.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역설이지요. 저를 지우려 한 조선의 노력이 오히려 저를 역사에 영원히 새겼습니다. 저는 판무파탈이라 불렸습니다. 치명적인 여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죄로 만든 세상이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갑니다. 540년 뒤에도 이 질문은 살아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우동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우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영리하고 아름답고 학식 있는 그녀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죄인이 됐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우동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도 책임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우동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승정원 일기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